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 최고의 영입으로 꼽혔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영국 현지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영국 공영방송 BBC는 현지 팬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을 보도했습니다. 승패는 변가지 상사라고 하지만 이번 아스널전 패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까지 쌓아온 긍정적인 점들을 일거에 무너지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지 반응과 경기 세부 기록을 통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경기였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스널에 2대3으로 졌습니다. 물론 전반전에 0대3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후반전에 2골 따라잡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점을 노릴 수 있었다라는 점, 게다가 아스널이 직전에 첼시를 5대0으로 대파했고 지금 우승을 노리는 근래 들어 가장 강력한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질타할 정도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이렇게까지 욕할 정도의 경기였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골을 따라간 선수들의 정신력은 대단했지만 결국 동점골을 넣지 못했던 과정에 빌드업에서의 좀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부분들, 팀의 노련미가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선수들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감독의 준비가 좀 미진했던 게 아니냐. 또 하나는 전반전에 3대0으로 끌려간 그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가 준비 부족 아니냐, 감독의 대결에서 패한 거 아니냐. 무엇보다 저희가 이전 뉴캐슬전 0대4 참패 당시에 지적했고 우려했던 그 장면이 또 한 번 드러났던 것.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상황, 어떤 팀, 어떤 경기든 일관된 원툴 전술, 그냥 공을 소유하고 달려드는 한 가지의 축구만 구사하다 보니까 대응이 부족하다. 이 문제가 또 드러난 거거든요. 네. 자, 하지만 또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전 경기를 보면은 뉴캐슬전과는 조금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했잖아요. 예. 선수단의 변화도 좀 있었고요. 예, 그 변화들을 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변화를 실제 결과와 내용으로 끌고 와야 된다. 왜냐? 네. 준비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인데 지금 바로 이 반응입니다. 영국 BBC에서는 영국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인증된 현지 팬들의 메시지만 조금 선별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 내용에서 이 존이라는 팬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스포츠의 이런 모습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경기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첫 실점 이후에 지금 2골, 3골 내주는 과정 자체가 미 팬이 보기에는 좀 무너졌다, 좀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장면들이 한 번 나오면 오늘 좀 안 좋았겠구나 할 수 있겠지만, 네. 연달아 나온다. 풀럼전 0대3 패배, 뉴캐슬전 0대4 패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전에 전반기에 좋았던 흐름이 끊길 때도 그랬어요. 토트넘이 시작할 때 조금 좋은 모습이 보여요. 그걸 열심히 달려들어. 뭔가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골이 안 들어가고 골을 내주면 급격히 팀이 무너진다. 이거를 단지 선수들이 경험이 부족하다, 어리다, 이걸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을 감독이 전술적으로 혹은 팀적으로 리더십의 측면이라든지 어떤 면으로든지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거듭 같이 반복되는 것은 해결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굉장히 당혹스럽고 좀 창피하다. 이게 엔지볼이면 그냥 가져가라. 무리뉴와 콘테 얘기도 나왔습니다. 무리뉴와 콘테의 경기는 사실은 이제 수비 축구, 어떻게 본다면 매력적인 축구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기 스타일이 보기 흉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좀 결과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굴욕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반기 정말 화끈하게 축구하면서 또 이겼기 때문에 찬사를 네. 받은 것이고, 그러다가 한두 번 지면 그래, 이렇게 화끈하게 축구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첼시와의 경기 전반기에 졌을 때도 2명이나 퇴장당했는데 라인 끌어올리고 도전적으로 했으니까 크게 졌지만 괜찮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계속 지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한두 번은 봐줄 수 있다. 그런데 계속 진다면 이건 굴욕이다. 아무리 화끈한 축구를 시도해도 이기지 못하는 게 반복되고, 강등되고 나서도 우리 멋진 축구했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뉴와 콘테 시절까지 소환된 것은 이제는 못 참겠다. 참참 못. 풀럼 뉴캐슬전에 이어서 또 한 번 홀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2골을 따라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스코어로 봤을 때는 선전한 것으로 보이지, 전반전 끝났던 시점만 보더라도 이 팀은 이제 더 이상 구제불능이다, 개선 여지가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즌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팀들이 이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정말 고민하고 전력 질주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중요한 경기,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라고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스널전을 패배하면서 지금 챔피언스리그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해졌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실망한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철학과 플랜 A 게임 모델은 이상적이고 현대 축구의 교과서이자 어떻게 보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집대성한 크루이프의 축구 그리고 판할의 축구 이 두 축구의 교집합에 있어서 팀 플레이와 개인의 창의성을 모두 살리는 정말 최신 포지션 플레이를 구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집대성했던 과르디올라 감독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계속 못하니까 효율적인 축구를 가미했어요. 역습적인 축구도 가미했고 완성형으로 가기 위해서 팀이 경기를 정말 확실하게 지배하기 위해선 최고 수준에서 그 중에서도 최고가 되려면 역습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려설 수도 있어야 되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수동적으로 축구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트래블을 한 거고요. 아스널도 마찬가지예요. 펩의 스토커치였던 아르테타 감독이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아스널을 이끌어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터득한 게 내려설 땐 내려서고 역습할 땐 역습해야 되는구나. 이번 경기 기록을 보시면 아스널은 현재 객관적 전력에서 토트넘보다 강합니다. 더 오랫동안 한 감독과 유지했고 올 시즌에 리그 우승을 다투고 있고 오늘 보여준 경기력뿐 아니라 최근 경기력이 더 좋던 팀이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직전 경기에서 첼시를 5대0으로 꺾은 팀인데요. 이 세부 기록을 보세요. 토트넘의 기대 득점이 2.66골이고 아스널은 1.48골이다. 기대 위협도 토트넘이 1.67골이고 아스널이 1.34골이다. 그 얘기는 토트넘이 경기를 주도한 거고요. 점유율도 토트넘이 62%, 아스널이 37.9%니까 토트넘이 더 많이 공을 가졌어요. 필드 틸트, 경기장 기울기도 토트넘이 66%니까 아스널 진영에서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비 라인의 높이도 토트넘이 51.6m, 아스널이 44.3m니까 토트넘이 전진해서 축구를 했고요. 패스 다이렉트 직선적인 패스. 이게 어떤 게 보면은 토트넘은 이제 직선적인 패스를 한 빈도가 아스널보다 적었고요. 네. 그리고 빌드업의 지표잖아요. 10회 이상 패스 연결을 한 그런 플레이가 얼마나 나왔냐. 토트넘은 24번, 아스널은 8번이고 골킥의 길이도 토트넘은 12.2m, 짧아요. 네. 아스널은 22.9m, 10m가 더 길어요. 이 얘기는 아스널이 롱볼 때리고 직선적인 축구를 하면서 물러섰다가 역습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본다면 토트넘은 강자의 축구를 했고 지표만 놓고 본다면 예. 아스널은 지난 경기 이제 뉴캐슬에게 토트넘이 패했잖아요. 약간 뉴캐슬 같은 그런 축구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스널이 토트넘보다 약해서 이런 축구를 한 게 아니라 그렇죠. 토트넘의 플레이가 항상 그런 식이니까 이런 팀 상대할 땐 내려섰다가 역습하고 침착하게 플레이해야 되겠구나. 전방 압박 막 하다가 압박이 뚫리면 빨리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역습해야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어떤 팀을 만나도 이렇게 접근을 안 해요. 물론 오늘 경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호이비에도 선발 출전을 시켰고 클루세스키도 선발 출전을 시키면서 전방에 힘도 보강을 했고 조금 더 수비를 신경 쓰긴 했어요. 하지만 누가 들어오든 사실 토트넘의 축구는 벽기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이 있긴 했지만 위치 보세요. 아스널은 공이 없을 때 외대고르가 전방 압박을 엄청 해주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내려오잖아요. 토트넘은 공이 없을 때 영역을 보면은 전방 압박 말고는 내려왔을 때 수비가 없어요. 그리고 공을 소유했을 때는 아스널은 밑에서부터 위부터 꽉 차서 공을 확실하게 지배했는데 토트넘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가운데에 몰려 있습니다. 사이드 공격을 못했다. 그 얘기는 상대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이 하이 턴오버 7개를 이제 슈팅으로 3차례나 가져갔잖아요. 이 장면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역시 지표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기회를 가져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강한 전방 압박으로 3차례나 슈팅을 끌어냈다. 물론 아스널도 전방 압박을 이날 굉장히 잘해줬고 그런 과정 속에 6번의 하이 턴오버가 있었지만 슈팅은 정작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요 지표 외에 나머지 플레이에 있어서는 아스널이 앞섰기 때문에 즉 지금 얘기 드리는 플랜 A의 방식은 토트넘이 더 잘한 것처럼 보여요. 네. 존 포틴이라고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에 득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축구의 영역에서도 토트넘이 34번이나 패스를 했고 아스널은 5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축구의 핵심 영역인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패스도 토트넘이 57회, 아스널이 38회니까 토트넘이 좀 더 세련된 축구를 한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를 본 분들은 어느 누구도 토트넘이 공격을 화려하고 매끈하게 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시도만 많았지 결국에 정작 중요한 슈팅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위험 지역에서 파이널 서드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패스 연결도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아스널이 이제 내려앉을 때는 확실히 내려앉아서 수비 라인을 구축을 했잖아요. 예. 뚫어내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패스 네트워크와 평균 위치를 보시면 토트넘이 더 높이 올라와 있지만 넓게 포지션돼 있지 않잖아요. 선수들이 네. 고립돼 있어요. 반면에 아스널은 더 내려가 있더라도 선수들이 전후좌우로 꽉 그 구조를 갖고 정말 짜임새 있게 구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전체 기록을 보시면 토트넘이 슈팅수 14대 9로 앞섰고 최종 점유율도 62대 38로 앞섰지만 유효 슈팅은 아스널이 3대 2로 더 많았다. 토트넘이 2골을 넣은 것은 유효 슈팅이 2개였기 때문이고 사실 물론 아스널
아스널은 자책골 덕분에 한 골을 얻은 것도 있긴 하지만 더 날카롭게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경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시간 공격 위험 및 기대 득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보면 토트넘이 이제 공세적으로 경기를 가져갔는데 실점 이 세 골은 다 토트넘이 공격할 때 실점을 당한 거예요? 결국에는 역습으로 나뉘었다는 얘기죠. 네. 토트넘이 공격할 때마다 아스널이 3골을 전반전에 넣었고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렇습니다. 아스널이 좀 더 공격을 많이 해 보여요. 네. 더 위협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토트넘이 그런 상황을 쫓아가면서 골을 만들어냈다. 결국에 축구에서 현재 가장 또 주목되는 부분들은 점유보다는 전환 상태의 플레이 밀도거든요. 트랜지션의 속도 이런 것들이죠. 그때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엔 역습에서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보여주느냐인데 네. 그런 속도감을 토트넘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토트넘이 시도하는 아예 우리가 상대를 잡아먹어야지 이게 잘 통하면 좋지만 안 통할 때도 있고 특히 선수들이 지치거나 뭔가 패턴이 읽히거나 이럴 때는 변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토트넘의 기대 득점이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은 토트넘이 기회를 그만큼 잘 만들어낸 것보다는 페널티킥 자체의 기대 득점이 높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3대1을 만들었던 그 골이 페널티킥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대 득점이 확 올라갔어요. 그걸 빼놓고 생각하면 사실 토트넘이 기대 득점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토트넘이 초반에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가져가면서 득점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득점을 했더라면 경기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뭐 앞서 BBC에서 팬이 소개한 것처럼 토트넘이 그래도 경기를 잘 만들어가는 것 같다가 일거에 무너졌다라고 했던 것은 만약 토트넘이 먼저 골을 넣었다면 사실은 토트넘이 이 경기를 다르게 끌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네. 아스널이 더 이상 내려가서 역습하지 못하고 달려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토트넘은 빨리 골을 넣고 상대가 달려나오게 해서 그 뒷공간을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나오는 건데 이날 운이 안 따르기도 했습니다. 전반 19분에 메디슨이 올린 코너킥을 로메로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게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었죠. 그 직후 20분에는 메디슨의 프리킥을 또 로메로가 헤더로 연결했는데 이건 골대를 맞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분에는 메디슨의 코너킥이 또 뒤로 흘렀을 때 포로가 슈팅한 것이 수비를 맞고 뒤로 흘렀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순간 판더펜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 맞고 흐를 때 이미 판더펜이 조금 옵사이드였던 것이 VAR을 통해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효가 됐죠. 네. 분명히 토트넘도 3골을 넣을 기회가 전반에 있었는데 다만 이 패턴을 보시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토트넘이 이제 잘하는 플레이가 바로 이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뭔가 기회를 만들어내고 득점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트피스라든가 이제 이런 장면에서 계속 득점이 예, 나왔어요. 모두 세트피스였고 뭐 중거리 슈팅이라든지 공이 튀어오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결국 토트넘이 후반전에 넣은 골도 그렇지만 토트넘이 잘하는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와 속도감 있는 3자의 움직임을 통한 토트넘의 플랜 A가 통한 게 아니라 토트넘도 다른 형태, 뭐 로메로의 분전이라든지 이런 다른 허를 깼던 아스널도 대비하지 못했던 장면에서 기회가 나온 것이다. 즉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론 플랜 A를 더 정밀하게 가다듬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플랜 B, 상대가 읽지 못한 패턴을 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전반전에 이제 무려 3골을 내주면서 전반전에 이미 경기가 끝났다. 이런 분위기로 좀 전개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그 오른쪽 56.6%의 이제 공격 빈도 저쪽이 바로 이제 모든 팀들이 아스널을 상대할 때 경기하는 위치거든요. 네, 바로 사카가 있는 위치인데요. 네. 또 하나, 사카를 막아야 하는 토트넘의 왼쪽 수비수인 우도기가 이미 훈련 중에 부상으로 시즌아웃 판정이 나온 것을 저희가 일주일 전에 확인을 했어요. 그럼 그 안에 분명히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사카를 막기 위해 어떤 수비적인 보관이 있을까? 저희끼리 생각할 때도 그렇고 영국 언론도 그렇고 반더벤을 깜짝 왼쪽 풀백으로 놓고 아스널이 세트피스가 좋으니까 공중전에 강한 드라고신을 함께 넣어가지고 변칙 전술을 쓰지 않을까? 뭐 스리백을 쓸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독이 빠진 자리에 벤 데이비스 넣고 똑같은 전술로 나갔고 결국에 벤 데이비스가 무너지면서 저기서 골을 먹었죠. 네. 게다가 실제로 스카이 스포츠의 데클란 올리 기자도 역습골이 항상 아스널에게 기회였고 사카가 그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했다. 즉 우도기가 빠진 그 공백 쪽으로 역습 공격을 시도한 아스널의 전략이 통했다. 아스널도 역습 축구를 준비하는데 토트넘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의도로 역습 축구를 배제하고 그냥 달려드는 축구만 하느냐. 전 이게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전반전에 3대0으로 끌려갈 때도 토트넘의 슈팅 수는 많았지만 유효 슈팅은 제로였다. 심지어 전반전은 토트넘의 점유율이 72%까지 올라갔어요. 즉 아스널이 28%의 점유율을 허용한 것은 이게 어찌 보면 의도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아스널이 점유율 싸움을 정말로 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저 기록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냥 아스널이 토트넘에게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공 가져가. 너네가 공격해. 우리는 그거 끊고 역습할게. 쉽게 골 넣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뉴캐슬전에 뭐 재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스널이 분명히 내려앉아서 카운터어택을 노리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27분에 바로 이제 사카의 골이 나온 장면이 그 장면인 거죠. 예, 바로 뭐 뉴캐슬전에 거의 뭐 복사판이라고 봐도 돼요. 네. 클루세스키의 돌파 시도가 넘어진 가운데 메디슨이 또 넘어졌을 때 토트넘 선수들은 파울 아니야라고 어리벙하고 있을 때 빨리 아스널은 플레이를 전개했고 사카가 하베르츠 주고 하베르츠가 사카에게 바로 찔러주면서 우도기가 원래 있었어야 할 우도기가 부상으로 빠진 포지션에 벤 데이비스를 사카가 그냥 쉽게 제치고 골을 넣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패스가 사카 쪽으로 연결될 때 수비수들이 완전히 이제 볼 쪽에 시선이 가 있었어요. 예,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분명히 예견된 장면인데 대비하지 못했고 우려한 대로 골을 먹었다는 것이고요. 네. 후반전 들어서도 사실 트로사르의 전진 패스를 받은 하베르츠의 크로스를 사카가 슈팅할 때도 똑같았어요. 이 자리가 빌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나마 우도기가 있을 땐 이걸 힘으로 버텨주고 높이도 있기 때문에 잘 막아줬지만 이 커버에 실패했다.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 장면은 사실 비카리오의 슈퍼세이브가 아니었다면 4대0이 됐을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들어갔더라면 뭐 경기는 이제 끝나는 상황이었다. 뭐 3대2의 추격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질 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트넘이 2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시간이라고 한다면 월드컵을 준비하는 감독들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2주 동안이라면 정말 팀 하나를 새로 꾸릴 수도 있는 네. 프리시즌 때도 4주간 훈련을 한다면 2주 동안 체력 훈련하고 나머지 2주 동안 전술 훈련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지금 시즌 중이니까 토트넘이 체력 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갑자기 프리시즌과 같은 기회를 주어졌다. 그런데 이게 토트넘만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맨시티랑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 맨시티가 첼시와 FA컵 준결승을 치러야 되다 보니까 그 경기 일정으로 인해서 토트넘만 지난 주말에 경기가 없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역으로 아스널은 어땠느냐? 토트넘이 4월 들어서 웨스트햄, 노팅엄, 뉴캐슬전에 이어 아스널전까지 4경기를 치르는 동안 아스널은 루턴타운, 브라이턴, 그리고 바이에른과의 챔스 8강 1, 2차전, 에스턴 빌라전, 울브스전, 첼시전까지 연기된 경기들과 챔스 경기들과 많은 경기들을 8경기를 치렀습니다. 토트넘보다 2배 이상 많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즉 주중 주말 경기를 계속하면서 이틀씩밖에 경기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 얘기는 아스널은 토트넘전을 대비한 맞춤 훈련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널은 토트넘의 약점을 쏙쏙 노리는 플레이를 했는데 토트넘은 2주 동안 대체 아스널의 경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뭘 대비했고 뭘 준비했고 뭐를 만들었느냐? 없다. 물론 아스널과 토트넘이 같은 일정 속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아스널이 아르테타 감독과 함께 더 오랜 시간 함께한 팀이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이 정도 시간이 있었으면 결과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너무 많이 쉬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친 거 갖고 너무 우리 많이 쉬었어. 그러면 그 체력 조절을 자기들이 미니게임을 하든지 평가전을 잡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 이 토트넘이 올 시즌에 세트피스에 번번이 좀 실점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스널은 올 시즌 이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줬어요. 사실 이제 아스널이 올 시즌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코너킥 최다골을 이제 달성을 했어요. 네. 16번째 코너킥 골을 넣은 것인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팀이 단일 시즌 최다 코너킥 득점을 한 타이 기록인데요. 2016-17 시즌에 토니 필리스 감독, 뭐 세트피스의 대가잖아요. 이 감독이 웨스트브롬을 이끌 때 16골을 넣었던 것과 타이 기록이고 지금 아스널은 잔여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득점 찬스 패스 1위가 데클란 라이스였는데 데클란 라이스가 코너킥을 굉장히 많이 처리했기 때문이거든요. 프리킥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예견돼 있고 분명히 걱정됐던 부분인데 결국엔 세트피스로 2골을 내줬다. 코너킥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킥을 포함했을 때도 아스널이 세트피스로만 압도적인 20골을 넣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최강팀이에요. 네. 반면에 토트넘은 세트피스로만 12골을 내주고 있으니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6번째로 많이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황당한 거는 콘테 감독이 있을 때는 잔니 비오라고 세트피스 전문 코치가 있었어요. 물론 세트피스 공격 전술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 코치가 있을 때는 그래도 토트넘이 세트피스마다 골을 넣으면서 또 세트피스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경기 내용이 안 좋아도 꾸역꾸역 승점을 쌓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코치가 사실은 콘테 감독이 물러난 이후에도 팀에 남아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면서 완전히 떠나게 됐거든요. 네. 왜 떠내보냈냐? 본인이 할 준비 자세가 없었다면, 자신이 없었다면 그 코치라도 붙잡아 놨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고, 그리고 그 코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세트피스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 준비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지난 2주 동안 세트피스 수비 훈련이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전반전 16분에 아스널에게 이제 선제 실점하는 장면이죠.
사카이 코너킥을 호이비에르가 걷어내려다가 불운한 실점이죠. 사실은 뭐 이거는 걷어내려고 하다가 먼저 건드렸는데 실점이 된 건데, 그런데 이런 킥 자체가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도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 2, 3일 만에 준비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2주 동안 준비했으니까 이런 날카로운 킥을 막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8분에 이 하베르츠의 헤더골 장면도 사실은 토트넘으로서는 충분히 대비를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선 장면은 호이비르의 자책골이라면 이 장면은 로메로와 반더벤 사이로 들어오는 하베르츠가 편안하게 슈팅을 했기 때문에 네. 스카이 스포츠도 실시간 중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크맨 어디 있었나요? 토트넘 수비가 끔찍했습니다. 하베르츠가 잘했다기보다는 토트넘 수비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내준 골이다. 즉 아스널은 원래도 세트피스에 강한데 토트넘은 이거를 전혀 대비하지 못해서 먹었다. 알고도 당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영국 BBC 이제 스카이 스포츠 실시간 해설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토트넘의 수비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엄밀하게 보면 3대2로 졌잖아요. 예. 토트넘이 이제 아스널을 상대로 3골을 내준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이제 2골을 기록을 했는데 3골을 내줬기 때문에 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 시즌 내내 그래요. 토트넘은 무실점과는 관련이 없는 팀이다. 네. 3골, 4골, 5골까지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있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토트넘의 수비의 문제를 다들 알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나아지지 않았다. 왜냐? 2주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왜 나아지지 않았냐는 거고요. 후반전 시작 3분 만에도, 그러니까 전반전에 세트피스로 2골 먹고 3대0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하프타임에 뭔가 얘기도 하고 조정도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심지어 아르테타 감독은 하프타임에 비디오 분석 막 하면서 보여줘요. 네. 근데 후반 시작 3분 만에 라이스의 프리킥 크로스를 토미야스가 헤더로 연결한 거, 이거 헤더가 안 떴으면 또 먹을 뻔했거든요. 지금 마크맨이 없어요. 예. 네. 결국에는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수정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할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못 믿겠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사람들이 냄비 근성인 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하는 면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것보다 이제는 그의 단점이 더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뭐 클롭이라든가 아르테타 감독, 과르디올라 감독까지 비교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보면은 물음표를 던질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감독들도 말씀하신 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하다가 이게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하면서 수정하면서 좀 실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바뀌어갔거든요. 네. 물론 그 감독들이 더 많은 시간을 통해 바뀌어갔지만, 근데 그런 감독들이 바뀌어가는 거 이미 봤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빨리 바꿔야겠다. 빨리 변화해야겠다. 이거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앞으로의 일정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잔뜩 독이 올라 있는 첼시를 먼저 상대합니다. 네, 5월 3일 금요일 새벽 3시 30분이니까 주중 경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쉴 틈 없이 5월 6일 월요일 0시 30분에 리버풀 원정입니다. 그리고 번리도 잔리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팀이고, 그 다음에 우승을 노리는 맨시티고, 마지막 경기가 그나마 이미 강등이 확정된 셰필드지만 그 전 4경기가 중요해요. 셰필드전에 오기 전까지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불투명합니다. 첼시전만 못 이겨도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제 남은 경기 거의 다 이겨야 된다는 분위기인데 지금 남은 상대들이 또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이제는 준비 기간도 좀 얼마 없거든요. 네.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월드컵 토너먼트, 이제 조별리그 지나서 토너먼트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치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이어질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